빨간불 들어왔어? 예. 자, 오늘 그 광학적 성질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그 다양한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광학적 성질을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성질들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옵티컬 디바이스, 광소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뭐 흥미롭게 느껴질 거야. 근데 깊이 있게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못해요. 대강의 원리와 작동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먼저 루미네센스에 대해서 봅시다. 루미네센스라는 것은 그 어떤 재료로부터 빛이 나오는 현상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떤 재료에 지금 컨덕션 밴드와 베일런스 밴드가 있어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반도체나 아니면 세라믹이겠지, 인슐레이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전자가 위로 올라가면 흥분된 상태가 되면, 들뜬 상태가 되면 이 전자가 다시 떨어지게 되겠죠. 물론 열 에너지의 방식으로 서멀 디케이라는 걸 통해서 에너지가 방출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 전자가 다시 베일런스 밴드로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하게 돼요. 이때 빛이 나오게 되니까 이 현상을 루미네센스라고 부르는 거고, 이 밑에 있는 전자를 위로 올리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뭐 빛을 끄어줘서 이걸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일렉트릭 포텐셜을 가해줘서 올릴 수도 있고, 또는 전자 빔을 끄어줘서 올릴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전자가 올라간 놈이 이제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는 현상을 루미네센스라고 부르고, 밑에 나오는 빛은 우리가 애초에 빛에 의해서 전자를 컨덕션 밴드로 올렸다라고 한다면 그 동일한 파장의 빛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그거보다 파장이 짧거나 긴 빛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재료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컨덕션 밴드와 베일런스 밴드가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가 될 텐데, 통상적으로 재료에는 디펙트도 있고 임퓨리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결함이나 불순물들이 만드는 레벨들이 있어요. 에너지 레벨들이 이렇게. 그래서 뭐 전자가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다시 에너지를 어디선가 얻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이 전자가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뒤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경로가 가능해요. 그리고 요 밑에 또 어떤 에너지 레벨이 있다면 여기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밴드 갭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빛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하고 파장이 좀 다른 빛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건 이렇게 해서 빛이 나오는 현상을 루미네센스라고 불러요. 근데 루미네센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포스포레센스와 플로레센스. 포스포레센스는 우리말로 인광, 플로레센스는 이제 형광 이렇게 부르는데, 차이는 뭐냐 하면 올라간 전자가 내려오는데 올라간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체류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전자가 좀 비교적 오래 체류하다가 내려오는 걸 갖다가 포스포레센스라고 하고, 올라갔다 금방 내려오는 거, 그거를 형광, 플로레센스라고 불러요. 대략 보면은 10mR 8승초, 그러면 10 나노세크죠. 이거보다 오래 체류하는 걸 일반적으로 포스포레센스, 그거보다 더 빨리 올라가자마자 내려오는 애들, 이런 애들을 플로레센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이 루미네센스 현상은 사실은 야광이라고 부르는 거지. 야광. 야광시계. 내 시계도 야광시계예요. 이거 불 끄면 여기 초침하고 분침, 그 다음에 그 시계에 가리키는 그 위치가 이렇게. 이거 내 시계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것도 여기 칠해져 있는 이 재료가
햇빛을 받아서 또는 뭐 실내에 있는 어떤 빛을 받아서 전자가 들뜬 상태에 갔다가 어두운 상태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얘네들은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빛이 나오죠. 얘네들은 이 플로레센스는 아니고 포스포레센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루미네센스는 다양한 종류의 이름이 또 존재해요.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야, 들뜬 상태로 올라가야 이제 내려올 텐데, 어떠한 방식으로 들뜬 상태로 전자를 보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의 루미네센스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포토 루미네센스. 포토 루미네센스는 예를 들면 이게 머큐리 램프예요. 수은등. 머큐리 램프는 양쪽에 전극이 있고 이 안에 그 머큐리 애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크를 발생시켜주게 되면 이 아크에 의해서 머큐리 램프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익사이트드 스테이트로 가게 돼요. 들뜬 상태로. 들뜬 상태로 갔던 전자들이 다시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는데 이 머큐리 애톰에서 나오는 빛은 UV예요. UV. 그리고 머큐리 램프에서 UV가 그냥 나오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나온 UV가 머큐리 램프 요 표면에 어떤 형광체가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 UV를 형광체 물질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광체 물질에 있는 전자들이 다시 또 이제 들뜨게 되겠죠. 그래서 이 들뜬 전자들이 내려오면서 내놓는 파장이 가시광선에 해당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시광선 영역에 점파장을 내놓으면 백색광이 나오는 거고, 뭐 빨간색 파장에 빛을 내놓으면 빨간색 빛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인 그 머큐리 램프는 백색광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점파장의 가시광선이 다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이 UV 라이트에 의해서 들떴다가 형광체가 머큐리 애톰에 의해서 나온 UV 라이트에 의해서 들떴다가 비지블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포토루미네센스라고 불러요. 일렉트론을 여기시키는 원인이 됐던 게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러한 재료를 사용을 한대요. 여기에 이 플로린 대신에 클로린이 치환되어 있는 그런 재료를 사용을 한다는데, 여기다가 뭐 추가적으로 안티모니 또는 망간 이온들을 도핑을 하게 되면 블루를 만들 수도 있고 오렌지 레드를 만들 수도 있고 원하는 색깔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램프에서는 백색광이 나오기도 하지만 정육점에 있는 램프에서는 빨간 빛이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반도체 공정에서 쓰는 옐로우룸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쓰는 램프에서는 노란색 빛이 나와요. 그런 게 다 이런 식으로 형광체를 조절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루미네센스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캐소드 루미네센스예요. 이 캐소드 루미네센스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마 집에 브라운관 TV가 있었나? 브라운관 TV 있었죠? 아직까지는 그 세대구나. 좀만 지나면 이제 내가 브라운관 TV 얘기하면 뭔 소리 하나, 고리타분한 얘기 하나 이럴지도 모르는데, 그 브라운관 TV가 바로 캐소드 루미네센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브라운관 TV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뭐, 코인 같은 데서, 이 블랙 큐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안에가 주인공이야.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전면에는 또 옆에 형광체가 발라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 끝에서 일렉트론 빔을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렉트론 빔이 형광체에 닿아서 그 형광체에 있는 일렉트론이 들뜨는 거야. 일렉트론 빔에 의해서 들떠요. 근데 전자가 나오는 그 전극, 그게 뭐냐면 캐소드예요, 캐소드. 우리가 양극, 음극, 우리말로 얘기하면 좀 헷갈린데, 영어로 캐소드, 에노드 이렇게 부르면, 캐소드는 뭐냐면, 양이온이 좋아하는 전극이 캐소드예요. 음이온이 좋아하는 전극은 에노드고. 다시 말하면 캐소드는 양이온이 좋아하는 전극인데, 왜 좋아하겠어? 캐소드에서 전자가 나오거든.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에노드는 음이온이 좋아해요. 이쪽에는 플러스가 걸려있어. 그래서 에노드가 좋아하는 거야. 따라서 브라운관에서 전자가 나오는 그 전극이 캐소드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이거를 캐소드 루미네센스라고 불러요. 캐소드에서 나오는 전자 빔에 의해서 형광체에 있는 일렉트론이 여기가 되고 들뜨게 되고 그게 다시 바닥 상태로 내려가면서 빛이 나오는 거고 그 빛이 레드, 블루, 그린 이 세 가지 빛의 삼원색의 빛을 나오도록 형광색을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의 삼원색을 가지고 총천연색을 구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블루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뭐 형광색은 이거고 그린, 뭐 레드는 이렇다. 이걸 여러분들 보고 막 외우려는 게 아니야. 알 필요도 없어요. 뭐 이렇다 라는 원리를 알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그다음 방식은 다르죠. 아까 포토 루미네센스하고 빛이 나온다는 건 같지만 일렉트론을 들뜨게 하는 방식이 달라요. 앞에서 얘기한 포토 루미네센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캐소드 루미네센스도 그렇고 이때 나오는 빛의 특징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난 코히어런트하다고 얘기해요. 빛은 전자기파죠. 그래서 파동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기술할 때 위상과 진폭, 페이즈와 앰플리튜드 가지고 기술을 하죠. 페이즈는 파동이 시작해서 다음 파동이 시작하기 전까지 그 거리를 얘기하는 그 길이를, 진폭은 그 위아래 폭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나오는 빛들은 위상이 다 달라요. 위상이라는 게 한 놈은 빨리 가고 한 놈은 늦게 가고 이렇게 된다니까. 빛이 전파할 때. 왜 그럴까? 결국 빛이라는 게 일렉트론이 위에 있는 에너지 상태에서 내려가면서 나오는 건데 서로 다 시간적으로 다른 간격을 가지고 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먼저 바닥 상태로 떨어진 놈, 나중에 바닥 상태로 떨어진 놈, 발생하는 그 빛의 위상이 다를 수밖에 없죠. 진행을 하고 있는 빛의 위상이. 따라서 이때 나오는 빛들은 다 난 코히어런트를 해요. 이게 아웃 오브 페이즈,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향도 다 달라요. 이 방향이 다 같게 되려면 이게 지금 레이저인데 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빛이 다 평행하게 선방향으로 이렇게 가죠. 이런 걸 갖다가 콜리메이션이라고 해요. 콜리메이트 됐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빛이 이렇지가 않죠. 사방으로 다 퍼지지. 그런 의미에서 콜리메이트 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적인 빛은 코히어런트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루미네센스로 일렉트로 루미네센스라는 게 있어요. 이 일렉트로 루미네센스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PN 접합이 있어요. PN 정션. 이쪽이 P타입이고 이쪽이 N타입이에요. P타입은 홀이 많이 있는 반도체고 N타입은 일렉트론이 많이 있는 반도체죠. 여기에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줬어요. P타입 쪽을 플러스, N타입 쪽을 마이너스 이렇게. 이게 포워드 바이어스죠. 그래서 홀은 오른쪽으로, 일렉트론은 왼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반대 영역에 진입한 일렉트론 또는 이쪽에 진입한 홀은 죄다 이쪽에는 홀, 이쪽에는 죄다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에 차지가 반대인 캐리어와 만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럼 일렉트론과 홀이 만나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되면서 얘네들이 빛을 방출하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일렉트론이라는 것은 밸런스 밴드에서 이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 빈자리가 홀이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일렉트론과 홀이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 위에 있는 일렉트론이 내려와서 홀하고 만나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 일렉트론이 그만큼에 해당하는, 밴드갭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렉트로 루미네센스에 의해서 동작하는 소자를 우리가 LED라고 부르는 거예요. Light Emitting Diode. 이게 바로 Light Emitting Diode예요. 우리가 Forward Bias, Electric Field, Electric Potential을 가해서 그거에 의해서 일렉트론하고 홀이 다시 만나서 빛을 방출하게 하는 이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렉트로 루미네센스라고 부르고 이 현상이 일어나는 소자를 LED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나오는 빛은 이야기한 것처럼 이 PN 정션을 만든 반도체의 밴드갭에 해당하는 빛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만약에 이런 PN 정체는 실리콘 갖고 만들었다 그러면 파장이 IR에 해당되겠지. 만약에 빛이 나온다면.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강의 시간에 이야기하진 않았는데 반도체에는 밴드갭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밴드갭이 소위 말해서 다이렉트 밴드갭 그리고 인다이렉트 밴드갭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이야기를 하면 얘기가 복잡해진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실리콘이라는 놈은 인다이렉트 밴드갭이라는 걸 가져요. 에너지 갭이 1.1인데 얘기하면 복잡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봤을 때, 모멘텀 관점에서 봤을 때, 에너지가 가장 높은 밸런스 밴드 H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컨덕션 밴드 미니멈 이 두 개가 같은 모멘텀 위치에 있질 않아요. 벗어나 있어. 이런 경우에는 이와 같은 소재를 만든다고 해서 빛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갈륨 아르세나이드와 같은 이제 반도체는 다이렉트 밴드갭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다이렉트 밴드갭이라는 거는 요 맥시멈과 미니멈이 모멘텀 위치에 관점에서 보면 같은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가 내려가면서 빛을 내놓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는 몰라도 좋아. 내가 강의한 적이 없는 거니까. 하여간 그래서 그 밴드갭에 해당하는 빛이 나온다. 그런데 모든 반도체에서 다 빛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을 했어요. 그게 원인이 밴드갭의 형태가 다이렉트 밴드갭이냐 인다이렉트 밴드갭이냐 거기에 의존하는데 그 내용은 좀 더 복잡한 얘기를 해야 돼서 얘기하진 않을게요. 앞에서는 반도체를 이용을 해서 빛이 나오게에는 LED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근데 이 반도체 대신에 유기물을 활용하는 LED를 갖다가 OLED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올레드 이렇게 부르죠. 또는 아몰레드 뭐 이런 말도 있어. 아몰레드라는 거는 이 올레드라는 거 앞에다가 AM을 붙인 건데 AM이 뭐냐면 액티브 매트릭스라는 말이에요. 좀 이따 얘기하고 올레드는 앞에서 얘기한 PN 정산 다이오드를 이용한 LED하고 똑같아요. 다만 위에 비해서 전극이 있고 밑에도 전극이 있어요. 여기가 전극이에요. 하부 전극. 그리고 어디가 하부 전극이야? 요게 상부 전극, 요게 하부 전극.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하부 전극이고 여기에 오게니층이 있고 그 사이에 상부와 오게니층 사이에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돌아다닐 수 있는 레이어.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사이에는 또 하부 전극과 오게니층 사이에는 홀 트랜스포트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홀이 돌아다닐 수 있는 레이어. 그래서 바이오스를 걸어서 일렉트론이 일로 들어가고 홀이 일로 들어가서 오게니층에서 만나서 리컴비네이션 하면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는 PN 정션에서 빛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 다만 요 가운데 오게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거를 쓰냐? 왜 이거에 사람들이 각광을 했었냐 하면 반도체는 밴드 갭에 해당하는 빛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빛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빛을. 물질이 정해지고 밴드 갭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거에 해당하는 빛이 그냥 나와버리니까. 하지만 오게닉은 그 구조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거든. 그래서 구조를 조금 바꿔줌에 따라서 나오는 파장을 거의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총천연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RGB에 해당하는 파장이 필요한데 그 파장을 총천연색을 구현할 수 있는 정확한 RGB를 만들수록 더 선명한 파장을 구현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유기물을 사용하는 올레드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위의 에너지 상태와 아래 에너지 상태, 요 갭이 블루에 해당하는 놈, 그린에 해당하는 놈, 레드에 해당하는 놈을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총천연색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각각의 셀을 켰다가 껐다가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색깔을 파란색을 만들 때 이거 두 개 꺼야 되겠죠. 빨간색만 만들고 싶으면 뭐 이거 두 개 꺼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 해줘야 되거든.
그때 사용되는 게 트랜지스터예요. 띵필름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트랜지스터고, 그 트랜지스터를 구동하는 방식을 액티브 매트릭스라는 방식으로 각각의 셀을 일일이 다 조절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해서 아몰레드, 액티브 매트릭스, 오게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아몰레드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술이 발전해서 그 갤럭시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가 아몰레드예요. 그리고 이 올레드의 또 큰 장점은 유기물이기 때문에 프린팅 방식에 의해서 아주 저가의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유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향후에는 더 많이 이 아몰레드가 올레드가 발전하게 될 거고, 이 사진은 삼성에서 개발한 시제품일 텐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사진이에요. 사실은 이 올레드가 처음 개발됐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대학원 다닐 때 고분자를 연구하는 연구실에서 일렉트럴 루미네센스에 의해서 폴리머로부터 이 올레드 기술을 하는 걸 해고 있었거든. 근데 왜냐하면 유기물은 굉장히 열에도 약하고 일렉트릭 필드를 바이오스 걸었다 뺐다 이거 하는 거에도 취약할 뿐더러 열에도 약하고, 그리고 많은 유기물은 또 공기에 노출되고 변질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실험실에서 하는 건 몰라도 상업화되기에는 쉽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해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게 막 제품이 나가고 팔리는 걸 보면서.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갖고 열심히 연구하니까 된다. 내 선입견을 깨준 아주 대표적인 제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할 게 포터 컨덕티비티인데, 반도체의 전기 전도도 컨덕티비티는 모빌리티가 크면 좋지요, 물론. 근데 모빌리티 말고도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높아야 컨덕티비티가 좋지요. 일렉트론이나 홀이 많아야 돼요. 컨덕션 밴드에 일렉트론이 많고 밸런스 밴드에 홀이 많아야 높은 컨덕티비티를 보여요. 근데 빛을 쪼여주면 컨덕션 밴드에서 일렉트론이 올라가고 밑에 홀 생기고 위에 프리 일렉트론 생기죠. 따라서 빛이 있으면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높아지게 돼요. 따라서 컨덕티비티도 좋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빛을 쪼여줄 때 컨덕티비티가 좋아지게 되고, 그 컨덕티비티를 포터 컨덕티비티라고 불러요. 예를 하나 보여주면, 내가 인터넷에서 따온 자료인데, 여기에 징크 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방망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전극을, 골드 전극을 붙인 다음에 볼티지를 걸어줬어요.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 그리고 암메터 가지고 전류를 측정하는 거예요. 빛을 끈 상태에서 측정을 하니까 전류가 거의 안 흘러. 이쪽 지금 Y 스케일이 나노암페어예요. 나노암페어 정도 스케일로 그렸을 때 거의 안 흐르다시피 해요. 빛을 껐을 때. 근데 빛을 켜주고 램프를 켜주고 측정을 하면 커런트가 쭉 흘러. 100나노암페어. 물론 이것도 그렇게 큰 암페어는 아니지만 하여간 꺼주면 다시 내려가고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커런트가 변하죠. 이때 흐르는 커런트를 이제 포터 커런트라고 부르는데, 이와 같은 컨덕티비티를 포터 컨덕티비티, 이때 흐르는 전류를 포터 커런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특성은 어디다 써먹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 써먹겠어? 이거 포토 센서나 포토 디텍터 이런 데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들어온 빛의 양에 비례해서 커런트가 증가한다면, 그러면 이 커런트를 읽어갖고 빛이 얼마나 들어왔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빛이 켜졌을 때 빠르게 올라가고 꺼졌을 때 빠르게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지. 그럴수록 더 좋은 포토 센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성이 발견되면 사람들은, 과학자나 기술자들은 이거를 활용한 소자를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이러한 기술들은 포토 디텍터에 활용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솔라셀, 태양전지. 태양전지도 그 화석 연료가 고갈될수록 가격이 올라갈수록 주목을 받는 광전 소자인데, 태양전지의 동작 원리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LED하고 비슷해요. 반대야, 사실은 반대. 동작 원리가. 아까 LED는 바이오스를 걸어서 일렉트론하고 홀이 만나게 해서 그 리콤비네이션이 되면서 재결합이 되면서 빛이 나오게 되는 거였죠. 얘는 반대예요. 거꾸로 빛이 쪼여지면 일렉트론 홀 페어가 제너레이션 되고, 빛을 받으면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면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기게 되겠죠. 네. 일렉트론 홀 페어에 의해서 PN 정선 내에 이게 지금 N타입이고 이게 P타입인데, PN 정선 내에 이렇게 일렉트론과 홀이 생성되게 돼서 포텐셜이 발생하게 돼요. 일렉트릭 포텐셜이. 지금 이게 실리콘 태양렌즈인데, 폴리실리콘.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기게 되고, 이때 포텐셜이 한 0.5V 통상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포텐셜 디퍼런스가 생기면 캐리어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렉트론이 이렇게, 홀은 이렇게, 따라서 절면 요 방향으로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전구 갖다 놓으면 불이 켜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도록 만든 게 태양전지야. 따라서 태양전지의 동작 원리는 LED와는 반대의 개념이죠. 단순히 반대의 개념의 소자의 뿐이에요. 태양전지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 실리콘 태양전지인 경우에 PN 정선이 있어야 되고 위아래 전극이 있어야 돼요. 하부에는 후면에 이걸 후면 전극이라고 하는데, 후면 전극은 전면에다 전극을 코팅을 하고, 상부에는 전극을 전면에다 코팅을 해놓으면 빛이 들어갈 데가 없잖아. 금속은 빛을 다 반사해 버리니까. 그래서 상부에는 전극을 이렇게 선의 형태로 입혀요. 그리고 실리콘이 이렇게 드러나 있죠. 일로 빛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 태양전지를 보면 이런 모양이죠. 이게 상부전극이에요. 많은 경우 알루미늄을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선 모양으로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레이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잠깐 끊을게요. 지금까지 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얻는 태양전지와 같은 소자도 이야기했고, 또 빛이 나오는 소자들도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빛들은 그게 뭐 들어가는 빛이든 나오는 빛이든 다 코이어런트하지 않아요. 콜리메이트 돼 있지도 않고, 그렇죠? 이상도 같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진행도 이렇게 평행하게 돼 있지 않아요. 한 방향으로 가도록. 지금부터 얘기할 레이저라는 게 코히어런트하고 콜리메이션이 되어 있는 빛이에요. 이 레이저라는 거는 이게 약자죠. 레이저. 지금은 아예 하나의 단어처럼 우리가 쓰지만 어째 유명해서 약자예요.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이 말 뜻을 보면 증폭된 빛이라는 거예요. 레이저가 증폭된 빛이 맞아요. 굉장히 인텐시티가 강해요. 여기 불이 다 켜있는데도 이게 잘 보이잖아. 인텐시티가 강해요. 증폭된 빛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해서 증폭을 시켰냐 하면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증폭시키는 빛이라는 얘기예요. 에미션이라는 게 들뜬 상태로 올라간 전자가 내려오면서 빛을 내놓는 걸 에미션이라고 하죠. 근데 이 에미션이 특정 자극에 의해서 에미션이 일어나도록 했다라는 말이에요.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에 의해서 증폭된 빛. 그게 레이저예요. 그럼 이 레이저를 만드는 원리는 뭐냐 하면 파퓰레이션 인버전을 의도적으로 유도시켜서 레이저를 만들었어요. 파퓰레이션 인버전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에너지 레벨이 낮은 에너지 레벨이 있고 높은 에너지 레벨이 있으면 낮은 에너지 레벨 쪽에 전자들이 많고 위에 높은 에너지 레벨 쪽에 전자가 적죠. 일렉트론 파퓰레이션이 밑으로 갈수록 높아요. 위에는 낮아.
이게 정상적인 거야. 근데 레이저를 만들 때는 그걸 역전시켜놔요. 밑에 조금 있고 위에 오히려 더 많이 있지. 그랬다가 특정 자극에 의해서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들이 바닥 상태로 내려가면서 빛을 내놓도록 한꺼번에 전자가 떨어지면서 빛을 내놓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레이저예요. 초창기에 개발된 레이저가 루비 레이저라는 건데 그 루비 레이저를 가지고 원리를 설명을 하면 왜 루비 레이저라고 하냐 하면 그 레이저 만드는 재료로 루비를 썼어요. 루비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사파이어, ASO3의 사파이어에 크롬이 도핑되어 있는 거죠. 크롬 때문에 색깔이 빨갛게 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요거의 에너지 레벨을 보면 여기에 크롬 3가 크롬 원자에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다면 에너지 대역이 잔뜩 있고 여기에 익사이트 스테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메타 스테이블 스테이트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런 루비에다가 초창기에 만들어진 이 루비 레이저에서는 그 램프를 제논 램프를 써요. 제논 램프를 써서 빛을 쬐어주게 되면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던 일렉트론이 익사이트 스테이트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올라간 놈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떨어지면서 빛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여기에 올라간 전자들이 일로 그냥 떨어지는 애들도 있지만 이 메타 스테이블 스테이트로 가는 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메타 스테이블 스테이트에 간 전자들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여기 머물게 돼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3mm째. 어휴 길다. 아까 포스포레센스 얘기할 때 10나노세크 얘기했잖아. 그지? 그거에 비하면 엄청 긴 거죠. 여기에 오랫동안 치료할 수 있게 돼요. 따라서 빛을 쬐어주고 있으면 여기가 열심히 전자가 올라가는데 일부는 그냥 내려가는 애들도 있지만 일로 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로. 근데 여기에 계속 전자들이 쌓이게 되겠지. 그렇죠? 계속 전자들이 쌓이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일로 내려갈 때는 빛을 내면서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non-radiative야. 빛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내려가냐? 여기서 일로 내려갈 때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내려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떤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냐 하면 열의 형태로 방출을 돼요. 서멀 디케이를 하면서 열의 형태로 방출하면 이 루비의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이 더 심해지게 되겠죠. 그걸 포논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포논을 에미션 한다고 얘기해요. 물리에 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열의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레티스가 열심히 발발발 더 열심히 떨고 오고 그걸 포논 에미션이라고 불러요. 어찌됐건 빛이 아닌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 메타 스테이블 스페이스로 오게 돼요. 여기에 전자들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파퓰레이션 인버전이 되게 되겠죠. 여기에 잔뜩 전자들이 쌓이게 되니까.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구조를 보면 여기에 루비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 형태의 루비. 그리고 그거를 둘러싸는 제논 램프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이 제논 램프를 이렇게 코일처럼 감아놨어. 그래서 제논 램프를 껴주면 이 루비 막대기 안에 있는 크롬 원자에서 전자들이 들떴다가 메타스테이블 스테이트로 가겠지. 그래서 빛을 껴주면 크롬 원자들이 들뜬 상태에 있는 크롬 원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루비 막대기는 그러면 그냥 루비냐? 네, 그냥 루비예요. 그런데 이쪽 끝에 그리고 이게 더 긴데 이쪽 끝에는 폴리스를 열심히 한 다음에 뺀질뺀질하게 만든 다음에 그 표면을 아주 플랫하게 만든 다음에 이 막대기 여기도 플랫하게 미러처럼 만들고 여기다 실버를 코팅을 해요. 한쪽은 완전히 불투명하게 거울처럼 만들고 한쪽은 여기 파셜리 트랜스미팅 반투명하게 빛이 투과할 수 있도록 하지만 반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거는 사는 이제 램프를 켜주는 거야. 그러면 레이징이라는 게 돼. 이제 그 레이저가 만들어지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 일렉트론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제논 램프에 의해서 일렉트론들이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걸 이제 일렉트론 펌핑이라고 불러요. 일렉트론을 위로 올려서 메타 스테이블 스테이트로 보내는 거를 일렉트론 펌핑이라고 하는데 빛을 안 쬐어줄 때는 이게 지금 루비 막대기고 루비 라드에 이 동그라미들은 지금 크롬 애텀들을 표현한 거예요.
파란색은 이 솔리드 서클은 흥분한 상태에 있는 크로메텀이고, 오픈 서클은 그 바닥 상태에 있는 크로메텀이에요. 그래서 램프를 안 켜졌을 때는 대부분이 다 바닥 상태에 있지. 근데 램프를 켜지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렉트론 펌핑이 돼가지고 메탈 스테이블 스테이트에 일렉트론들이 가있기 때문에 죄다 거의 다 들뜬 상태에 있게 돼. 그렇죠? 이러다가 왜 올라갔던 전자들이 메탈 스테이블 스테이트 안 가고 그냥 바로 떨어지는 애들도 있다 그랬죠. 뭐 그런 애들이 빛을 내놓거나 이렇게 하면 이 빛이 뭐 사방으로 가겠죠. 근데 이쪽으로 가는 애들은 이제 손실되는 거고, 이쪽 방향으로 평행하게 가는 애들이 여기에서 반사가 돼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 또 여기서 반사돼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빛이 점점 증폭이 돼요. 왜냐하면 요런 포톤들에 의해서 메탈 스테이블 스테이트에 들뜬 상태에 있던 일렉트론들이 자극을 받아서 이제 번지 점프를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걔네들을 자극해서 일렉트론들이 뛰어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 나오게 되고, 그 빛이 여기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못 가죠? 일로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방으로 같은 이 빛을 다 손실내버린 거고, 왔다 갔다 하는 얘네들이 이제 한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레이저는 아주 덴시티가 높아요. 이것처럼 덴시티가 높아. 물론 이거는 루비 레이저는 아니에요. 이 덴시티가 높고, 그 다음에 코히어런트. 왜냐하면 같이 뛰어내렸기 때문에 페이지가 같아요. 코히어런트하고. 그 다음에 콜리메이티드 돼 있어요. 콜리메이티드 돼 있다는 말은 빛이 사방으로 퍼지는 게 아니고 평행하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레이저 빔의 형태로 직진성이 있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레이저가 내놓는 빛의 색깔, 파장, 그건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 바로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요 에너지 갭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루비 같은 경우에는 요 에너지 갭이 파장으로 따지면 694.3나노미터예요. 그래서 요 파장에 해당하는 빛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UV 레이저는 요 빨간색이죠. 빨간색 빛이 나오게 돼요. 한 가지 파장의 빛만 나온다. 이런 걸 갖다가 모노크로매틱하다 그래. 단파장. 모노 하나죠. 크롬이라는 게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색 광이 나오게 되죠. 이 레이저의 특징이고, 이 루비 레이저는, 지금 얘기한 이 루비 레이저는 펄스 레이저예요. 초기에 개발된 레이저는 펄스 레이저였어요. 레이저가 빔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렇지. 메탈 스테이블 스테이트에 올라갔던 게 뛰어내리고, 그다음에 자, 그러면 앞에서는 이제 펄스 레이저 썼고, 레이저 중에는 이 펄스 레이저 말고 컨티니어스 웨이브 레이저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빛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 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이걸 컨티니어스 웨이브 레이저라고 하는데, 물론 펄스 레이저도 사람 눈이 이게 빛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걸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펄스는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계속 나오는 것처럼 보여. 컨티니어스 웨이브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레이저를 만드는 재료로는 뭐 이런 갈륨 아르세나이드와 같은 일세마이컨덕터 레이저도 있고, 그 다음에 CO2, 가스를 이용한 레이저도 있고, 야그 레이저라고 해서 리튬, 알루미늄, 가넷 이런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레이저가 있어요. 이 파장도 마찬가지로 이 재료에 디펜던스 한 거고, 사용하는 용도는 웰딩, 뭐 용접을 한다거나, 드릴링, 구멍을 끈다거나, 커팅, 뭘 자른다거나, 뭐 스크라이빙을 한다거나, 스크라이빙이 아니라 파내는 거지. 그 다음에 표면 처리를 한다거나, 또는 반도체 공정에서 포토리소그라피를 한다거나, 또는 야구장에서 투수의 공 속도 측정한다거나, 과속 측정한다거나, 나처럼 강의하는 데 쓴다거나, 레이저의 용도는 무지하게 많죠. 요즘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루비 레이저 말고 사실은 우리가 아주 흔히 접하는 레이저가 요건데, 길거리에서 한동안 빨간색, 이거는 지금 그렇게 비싼 레이저예요. 요 그린, 이거는. 빨간 레이저는 아주 흔하죠. 뭐 요즘 중국산 이 빨간 레이저는 뭐, 한동안에 지하철 입구에서 뭐 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좀 팔았던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세미컨덕터 레이저예요. 세미컨덕터 레이저. 이 세미컨덕터 레이저를 다른 말로 레이저 다이오드라고도 불러요. 이거의 원리는 사실은 LED하고 거의 같아요. 사실은 같아, 원리가. LED가 원리가 뭐였어? 일렉트릭 포텐셜을 가해가지고 일렉트론이 홀하고 만나게 해서 리콤비네이션이 되면서 빛이 나오게 한 거죠. LED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세미컨덕터 다이오드가 나오는데, 그래서 다이오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보면 지금 요 한가운데 있는 요 조금 이게 갈륨 아세나이드예요. 여기도 갈륨 아세나이드야. 근데 이거는 P타입 갈륨 아세나이드. 요 위에도 갈륨 아세나이드예요. 이거는 밑에 있는 P타입보다는 더 많이 도핑이 되어 있는 P타입 갈륨 아세나이드. 그래서 아주 많이 도핑된 P타입 갈륨 아세나이드, 조금 도핑된 P타입 갈륨 아세나이드, 그 다음에 그냥 갈륨 아세나이드. 요 밑에는 N타입 갈륨 아세나이드, 요 밑에는 아주 많이 도핑된 N타입 갈륨 아세나이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킷이 많이 방출되기 때문에 킷을 처리하기 위한 킷싱크가 있고, 위아래 전극이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빛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강한 일렉트릭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서 일렉트론 홀페어가 제너레이션 되게 하고, 그 일렉트론 홀페어가 이제 리콤비네이션 되면서 빛이 나오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나오는 빛의 파장은 계속 얘기했듯이 이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앞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식에 의해서 결정돼. 나오는 빛은 반도체에서 나오는 거라면 요 밴드갭에 해당하는 요 빛이 나오게 되겠죠. E는 에너지 E는 람다분의 HC였기 때문에 그 식으로부터 나온 식이지.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강한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전자들이 컨덕션 밴드를 이렇게 잔뜩 올라가게 돼요. 여기 또 잔뜩 폴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올라간 전자가 또 일부러 그냥 내려오겠지. 지금 이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물론 이것도 한쪽은 미러처럼 돼 있고, 한쪽은 여기가 미러처럼 돼 있고, 이쪽은 반은 투과하고 반은 반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또 얘네들을 자극해서 얘네들을 뛰어내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빛은 이쪽에서 반사돼서 또 오겠죠, 이렇게. 오면서 또 얘네들을 자극하고. 그래서 점점 뛰어내리는 애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빛이 점점 증폭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강한 루비 레이저에서 마찬가지로 콜리메이션이 돼 있는 이런 빛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레이저 다이오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미컨덕터 레이저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빨간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이 나왔고, 그 다음에 블루도 나오기는. 근데 가격이 아직도 블루는 무지하게 비싸. 그리고 블루의 색깔이 제대로 된 블루가 사실 아니에요. 약간 이상한 블루야. 좀 자외선 쪽에 가까운 이상한 블루야. 그래서 여전히 이 사람들이 이 RGB를 더 정확한 RGB 색깔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정확한 RGB가 만들어져야 그거 갖고 모든 색깔을 다 구현할 수 있거든. 그리고 그거 RGB를 다 합치면 백색광에 만들 수가 있고. 그럼 이 세미컨덕터 레이저는 어디다 쓰냐? 여기에 쓰고요. 이거에 쓰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 이거죠. 컴팩트 디스크. 컴팩트 디스크. 여기에도 빨간색 레이저를 썼었어요. 이 레이저 가지고 컴팩트 디스크의 정보를 읽었었어.
그 다음에 쓰는 게 우리가 DVD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 DVD는 이 CD보다는 데인시티가 훨씬 높죠. 그래서 빨간색 레이저가 지금 그 데인시티, 기록 밀도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파장이 커서. 그래서 그 파장을 줄인 거예요. 블루로. 이때는 블루 레이저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광통신에도 써요. 광통신에도. 광통신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레이저를 활용을 하고 있다. 또는 이 세미컨덕터 레이저를 다발로 묶어가지고 쏴주면 굉장히 강력한 우수한 광원이 되겠지. 원래 이 플래시 램프 갖고 레이저 만들기 위해서 일렉트론 펌핑을 했다겠죠. 루비 레이저에서. 일렉트론 펌핑을 하기 위해서 썼던 그 플래시 램프 대신에, 그 제논 램프 대신에 아예 이 세미컨덕터 레이저 다발을 새로운 레이저를 만들기 위한 방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제 끝으로 이게 이제 마지막 옵티컬 프로퍼티의 사용 예인데, 우리가 광통신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이건 광통신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면 광통신을 사용을 하는 거야. 옛날에는 전화선들이 다 아마도 구리선이었을 텐데, 이 금속선에 의해서 유선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었지만, 요즘에는 다 광섬유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광섬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에서 내가 말을 하면, 이쪽에서 우리 딸이 들어요. 얘가 얘기하면 내가 듣고, 그거를 한번 시연을 해볼게. 그래서 내가, 세라야, 우리 딸 얘기 세라야, 세라야 하고 부르면, 내 목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꿔야 돼. 여기서 말하는 전기신호란 1과 0이에요. 1과 0으로 바꿔요. 그게 인코더예요. 그럼 이 인코더에서 전기신호 1과 0을 광신호로 바꿔야 돼요. 그거를 일렉트리컬 옵티컬 컨버터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요거예요. 이게 이제 세미컨덕터 레이저가 이제 하는 일인데, 자, 전기적으로 1과 0인 그 신호를 광신호로 이제 정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정했어요. 빛의 인텐시티가 강한 거를 1, 약한 거를 0이라고 하자. 그래서 전기신호로 1일 때는 빛을 강하게 보내고 0일 때는 약하게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광신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빛이 이제 우리 딸한테까지 가야 돼. 이 빛이 가는 이 길을 광섬유, 옵티컬 파이버를 쓰는 거예요. 따라서 옵티컬 파이버 안에 들어간 빛은 우리 딸한테 갈 때까지 빛이 다른 데로 도망가면 안 돼. 이 안에 빛이 갇혀 있어야 돼요. 이 파이버 안에. 이 파이버 안으로 들어간 빛은 바깥으로 도망가면 안 되고, 전자가 구리선 안에서 바깥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계속 가죠. 그런 것처럼 빛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만든 섬유가 광섬유예요. 뭐 거리가 짧으면 얘는 없어도 돼요. 사실은 중간에 이제 밀피터라는 건, 이건 뭐냐면 가다 보면 이 빛이 약화가 돼요. 인텐시티가 약화가 돼서 시그널이 사라지게 되니까 중간에 그걸 다시 살려주는 거야. 증폭을 해주는 장치가 이 밀피터라는 거고, 그래서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 상대편한테까지 가면 여기에서 다시 광신호를 1과 0의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1과 0의 전기적인 신호를 다시 음성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디코더에서. 그러면 우리 딸이, 왜요, 아빠?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겠지. 그럼 나는 또 반대의 프로세스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앞에서 배운 세미컨덕터 레이저가 쓰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파이버 옵틱 케이블이에요. 우리가 옵티컬 파이버라고도 부르는, 또는 웨이브 가이드라고도 불러요. 왜 웨이브 가이드라고 부르냐 하면, 빛이 도망 안 가고 여기로만 이렇게 가이딩 하는 데로만 가게 되기 때문에, 도망 안 가고 요거를 따라서만 가게 되거든. 그럼 어떻게 생겨먹었냐? 그거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광섬유 안으로 일단 들어간 빛은 도망을 못 가고 광섬유 안으로만 전파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 굴절률이 N인 재료가 있어요. 요 위는 N2야. N1, N2. 근데 위에는 굴절률이 작아요. N2가 굴절률이 작고 N1이 크다고 합시다. 그래서 굴절률이 큰 재료에서 굴절률이 낮은 재료로 빛이 쪼여졌어요. 그래서 요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인 요선과 이루는 요 각도, 인시던트 빔이 요 이루는 요 각도를 phi1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굴절이 일어날 텐데 굴절이 됐을 때는 이렇게 확 꺾이게 되겠지. 왜 꺾이게 되지? 굴절률이 크고 굴절률이 작아요. 이 두 개의 재료 중에 어디에서 빛의 속도가 빨라? 빛의 속도는 여기에서 빨라요. 굴절률이 뭐였어?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속도가 늦춰졌냐 이 말이에요. 굴절률이 크면 그 재료에서는 빛의 속도가 많이 늦춰진 거야. 그렇죠? 따라서 굴절률이 여기가 크기 때문에 여기는 빛의 속도가 느리고 여기는 더 빨라요. 그러면 내가 전에 얘기했죠? 이쪽은 이 발은 늦게 가고 이 발은 빨리 가.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지? 그 상황이에요. 지금 빛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늦게 가고 여기는 빨리 가니까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꺾이게 돼요. 이 각을, 업선으로부터의 각을 phi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굴절률과 입사된 빛의 각도, 굴절된 빛의 각도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돼요. N2분의 N1은 sin phi1, sin phi2. 여기 바뀌어있죠, 위아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좀 더 벌려갖고 빛을 쏘아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반사가 굴절이 되겠죠? 좀 더 벌리면 이렇게. 그래서 좀 더 벌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내가 더 벌리면 어떻게 될까? 빛이 이쪽 매질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게 돼요. 따라서 요 임계각, 요런 임계각이 존재하게 되겠지. 요 임계각보다 큰 각도에서는 빛이 굴절돼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 바깥으로 못 가게 돼요. 이걸 갖다가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이라고 하고,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이 일어나게 되는 임계각도, 이걸 갖다가 phi-t라고 하면, 이 임계각도는 뭐냐 하면, 요게 90도가 되는, 요게 90도가 될 때, phi-2가 90도가 되죠. 요때가 바로, 요게 될 때의 phi-1, 이것이 임계각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옵티컬 파이버는 바로 이 현상을 이용한 거예요. 이 파이버 옵틱 케이블의 구조는 이렇게 구조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했으니까 예시 하나 잠깐 보고 넘어갈 텐데, 불결력이 큰 재료가 안에 들어가 있고 바깥에 불결력이 낮은 재료가 싸고 있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빛을 불결력이 큰 재료 안으로 넣어주면 그 빛은 불결력이 낮은 재료 쪽으로 도망 못 가고 불결력이 높은 재료 안에서만 계속해서 진행하게 만든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만든 재료예요. 예를 하나 봅시다. 다이아몬드 불결률이 2.41이래요. 다이아몬드에서 공기로 빛이 전파된다고 합시다. 이럴 때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이 일어나기 위한 크리티컬 앵글, 이걸 구하려는 거야. 그러면 요걸 구하려는 거지. phi2가 91대에 phi1을 구하려는 거예요. 그 phi1이 크리티컬 앵글이야.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됐었고, phi1이 phi2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요게 90도일 때니까. 네? 사인 90도는 1.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계산하면 24.5도가 나와요. 따라서 다이아몬드와 공기의 계면에서 다이아몬드 쪽으로 빛을 쏠 때 법선으로부터 24.5도보다 더 벌려갖고 빛이 가게 되면 공기 쪽으로 못 가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이와 같은 현상을 이용해서 이 파이버 옵틱 케이블을 만들어요. 이 사진을 보면 반대쪽 끝에서 빛을 쏴준 거야. 그러면 빛이 이 안으로 계속 전파돼서 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도망 못 가고.
그래서 요 끝에 가서 밝고 환하게 보이죠? 거기서 지금 빛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구조는 간단해요. 요 안에 코어가 있고 바깥에 클레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코어는 불결률이 크고 클레딩은 불결률이 작아요. 그리고 얘네들의 재료는 기본적으로 유리예요. 그냥 그 실리카 글래스예요. 그리고 이 실리카 글래스를 유리니까 잘 깨지잖아.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는 단순하죠. 이렇게 해서 만들고 여기다가 빛을 쏴주면 얘가 도망 못 가고 구리가 전자선 따라서 전자가 구리선 따라서 이동하듯이 포톤, 빛이 이 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코어하고 클레딩만 지금 그려놨는데 그 플라스틱 피복은 지금 벗겨냈어요. 불결률이 코어 쪽은 이렇게 크고 불결률이 크고 클레딩 쪽은 불결률이 이렇게 작다고 합시다. 이게 지금 불결률 좌표고 이게 그 거리예요. 그러면 내가 빛을 쏘여주게 되면 이런 빛을 쏴줬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이라는 정보를 줬어. 바이너리 코드로 1이라는 걸 주면 빛이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나고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이 계속 일어나겠지. 물론 이렇게 평행하게 간단히 그냥 할 거고. 근데 여기서 리플렉션이 일어날 때마다 왜 우리가 리플렉티비티라는 걸 공부했었죠? 손실되는 빛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때문에 어느 정도 길이만큼 전파하고 나면 이렇게 신호가 약해져. 짧은 거리를 전파한 다음에 신호가 이렇게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리피터를 계속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전송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 정보를 전송하는 속도가. 따라서 좀 문제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갖다가 스텝 인덱스 옵티컬 파이버라고 하는데 스텝 인덱스를 만들지 않고 그레이디드 인덱스 옵티컬 파이버라고 만들어요. 클레딩의 불결률은 작고 코어는 높은데 이게 이렇게 스텝적인 게 아니고 비몽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신호를 넣어주더라도 빛이 들어가서 지금 안쪽은 불결률이 높고 바깥쪽은 불결률이 낮으니까 바깥쪽이 빛의 속도가 느리죠. 따라서 빛이 이렇게 아름다운 커브를 그리면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요 계면에 빛이 도달할 때의 앵글도 이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누워있는 앵글로 들어가게 되겠지. 그렇죠? 따라서 빛의 손실도 굉장히 적어지게 돼요. 신호가 얘랑 똑같은 거리를 전파했다면, 진행을 했다면, 신호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디드 인덱스 옵티컬 파이버가 사실 이제 우수한 특성을 보여줘요.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불결률의 차이에 의해서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이 일어난다라는 이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이거를 통해서 통신의 혁명을 일으킨 거지. 굉장히 혁명적으로 통신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통신의 품질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게 가능한 게 이 옵티컬 파이버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써머리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자, 눌러주세요.